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업 기간이고 이번 온라인 수업 기간 좀 특별하네요.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을 주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들 어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사격 선수권대회 그 김보미 선수라는 선수가 상당히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결승전에 올라서 그 6라운드 정도까지 있나 봐요. 근데 4라운드까지 당시 뭐 세계 1위로 불렸던 선수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2라운드만 더 그냥 이렇게 하면 정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근데 아쉽게도 그 2라운드에서 뒤집혔어요. 참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잘하셨는데 막판에 좀 아쉬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했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경기 결승전까지 임했을 적에는 정말 후회 없이 하자, 내가 연습한 대로 차분히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였더니만 자신의 페이스를 그대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런데 4라운드에서 앞서가니까 예상과 달리 정말 눈앞의 목전에 다다르니까 점수 생각이 나더라. 점수 생각. 내가 조금만 이 점수를 더 얻으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점수를 떠올리고 우승을 떠올리는 순간 내 멘탈이 상당히 흔들렸다. 그것이 어쩌면 나의 패인인 것 같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 드리고 싶었어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몰라요. 하지만 결과에 앞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있죠. 바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소대로 후회 없이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간다면 아마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여러분은 최선의 결과라기보단 최선의 과정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세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뭐 앞에 쭉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게르만의 서로마 붕괴 이후에 주도권을 약간 동로마 쪽에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들고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곧 교황이기도 했었죠. 바로 그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로마 교황에게 요구하면서 사실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서로마 교황은 피핀과 뭔가 결합하면서 그걸 거부할 수 있었지만 결국 따로따로 각자 가더라. 동서교회의 분열. 자, 이렇게 해서 각자 가다가 서로마의 그 교회들은 세속화하고 있었고, 그러한 세속화를 클리니스도원에서 나름대로 개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의 끝자락에 뭐가 있었냐? 바로 카노사의 구조. 우리 당시 교황이었던 그리고 7세 그리고 신성로마주 할리 4세가 성직자 서임권, 자 원인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직자 서임권의 문제로 결국 충돌하게 되었고, 누가 이겼다? 바로 교황이 이기면서 교황이 중세의 주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성직자 서임권을 이제 넘기는 일종의 합의를 하기 직전에 이제 곧 배우게 될 십자군 전쟁이 터지고, 십자군 전쟁을 교황이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개시와 더불어서 보름수여박으로 성직자의 서임권을 교황이 장악하더라. 그러한 맥락에서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은 태양이고 너는 달이야 라고 하면서 거의 교황권의 절정에 이르더라 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중세 서유럽의 사회문화. 자, 여기서 이제 중세라는 말이 시기적이고 공간으로서 서유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교도 서유럽을 배우고 있었어요. 크리스교에 비잔티움이 나오긴 나왔지만 비잔티움을 초점으로 둔 게 아니고 서유럽에 영향을 준 비잔티움이라고 어떤 요인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서유럽을 보고 있고 사회문화도 서유럽 이야기예요. 동유럽은 비잔티움으로 연이어서 오늘 배우게 될 테니까 서유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학이 곧 철학이었다.
우리 당시 중세는 철학이 신학의 신여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거의 압도적으로 신학이 학문 세계 혹은 어떤 사상 철학의 세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자, 거기 보면 교부 철학은 중세 초기요. 밑에 보면 스콜라 철학은 십자군 전쟁 이후의 중세 후기다. 자, 이 말을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중세는 두 단계로 나뉘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전기와 후기, 후기는 초기와 후기. 이걸 분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도 달라집니다. 조선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가 전기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서민 문화가 등장하는 거라 대단히 동일하게도 십자군 전쟁 이후의 모습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볼 적에도 십자군 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중세 초기냐 후기냐를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은 중세 초기에,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교부 철학이었다. 여기서 교부는 교회 교자에 부는 뭐 아버지 부자. 교부가 누굴까? 성직자예요, 성직자. 이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진행됐다는 말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우리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자, 이 사람이 참회록과 신국록을 쓰였다. 뭐 성직자이고, 여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고 이분이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 좀 알 거예요. 우리 마리아의 기도와 더불어서 여성의 기도문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모니카의 기도. 바로 그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였어요. 애인 아닙니다. 어머니예요. 지금 너무 예쁘게 그려놓느라고 애인처럼 보였는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상당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이 모니카가 아들 잘 되라고 당시에 아주 큰 도시에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그 큰 도시가 바로 우리 지난번에 로마 때 배웠었던 뭡니까? 포에니 전쟁의 그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 가서 열심히 어머니가 어려운 집안에 유학 보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큰 세계 만나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청망청 공부는 안 하고 만이교에 갑자기 흠취하더니만 여성을 사귀게 되고 여성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놓고 그야말로 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멀리서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학교 갔다고 아침에 등교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에는 안 왔다고 그러고 PC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겠죠? 아마 달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제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를 그야말로 극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음성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렸는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정말 깊이 있게 쓴 그 참회록의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죠.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주여, 여러분도 시험 앞두고 기도 많이 하죠? 이런 기도 하세요. 이런 기도. 짐을 덜어달라고 빌기보다 너무 무거워요. 주여 왜 이런 짐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한 힘을, 저에게 강한 어깨를 주소서. 여러분 고난은 닥칠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나오는 신국론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궁금증이에요.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와 무관했었던 바로 이단인 게르만에게 망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뭐냐? 기독교를 섬겼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 이런 고민 속에 내렸었던 결론은 뭐냐? 하늘나라만 온전하게 영원한 것이고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결국 수명을 다하고 주님의 뜻대로 흥하고 망하더라. 오직 신국만 forever!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신국론입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부들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전개되다가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다가 문제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 터졌죠. 아까 로마랑 비슷해요. 기독교 나라들이 이교도와 싸운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근데 졌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내린 결론 뭐냐? 신앙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신앙만으로. 세상은 신앙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혹 이런 분 있을까요? 세계사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세계사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100점 맞나요? 아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어준다 그랬지 문을 안 두드리면 안 열어줘요. 바로 신앙 말고 이성이 필요했었다. 이거 배운 적이 있었죠. 바로 중세후기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스콜라 철학.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후기를 대표했었던 철학이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되었다. 그 당시 이슬람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보존하고 있었다.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슬람을 통해서 전쟁 와중에 전해지고 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중세의 신앙과 그리스 철학의 이성이 더해져서 우리가 신께도 호소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힘도 세야 되는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고려되니까 세상이 이해되더라. 바로 그 철학을 정립한 사람. 자, 스콜라 철학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죠. 토마스 아퀴나스. 예전에 한번 필기를 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 저작 신학대전. 알아두세요. 신학대전. 자, 거기 보면 신앙, 기존의 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이성,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었다. 텍스트에서 신앙 더하기 이성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린 그림이고 바로 이분이네요. 여전히 머리 스타일은 똑같고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옆에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한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한 분은 플라톤. 왜 이 두 분 곁에 그것도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냐?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 수도사, 신앙을 가진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이성의 수혜를 받았다.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신앙으로 시작된 교부 철학에서 신앙과 이성의 스콜라 철학.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이성의 사회로 근대 사회로 넘어가겠죠. 이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맞고요. 스콜라 철학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건축 볼게요. 자, 건축도 중세 초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네요. 중세 초기는 아무래도 로마 다음이 중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적인 건축 양식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로마네스크, 로마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옆에 보면 도명, 아치,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어두운 문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피사의 탑이에요. 피사의 성당, 피사탑이 있는 그 성당입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뭐가 나요? 도명, 아치. 아치라는 건 돔의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명으로 지붕을 만드는 거는 이 돌로 만드는 것이고 대단히 웅장하고 무거운 돌로 만들어야 도미 형성됩니다. 자, 그럼 지붕이 이렇게 무거우면 그 지붕을 받쳐주는 게 벽 아닙니까? 벽이 얇으면 안 되죠. 도명 아치가 무거우면 벽도 아주 두터워야 됩니다. 벽이 그래서 두터워져요. 도명 아치 때문에. 벽이 두터우면 창을 넓게 낼 수가 없습니다. 창을 넓게 내면 힘을 덜 받죠. 그리고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창이 아주 작습니다. 거의 뭐 창문이 없을 정도로. 창이 작으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명아치가 무거워서 벽이 두터웠구나, 두터우니까 창이 작구나, 그래서 어둡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 빛도 아주 미미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딱 하나 있는 이 건축물이 우리 학교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 건축물 아시나요? 저 시청역 바로 곁에 있는 성공의 대성당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위에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도명아치는 아니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변형을 가지고 도명아치는 아닌데 아주 두터운 벽을 형성하고 두터운 벽이다 보니 창문이 아주 작습니다. 대단히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진 성공의 대성당. 전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100대 건축물에 뽑힌 바로 건축물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세 후기 들어서 소위 말하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고딩 양식.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중세의 성당이죠. 아주 뾰족뾰족하게 저 하늘의 신에게 뜻이 닿게 하려는 듯이
아주 뾰족한 첨탑을 짓더라. 자, 아까 웅장한 돔이 아니고 첨탑입니다. 이 첨탑을 올리면 우선은 면적이 작죠. 작고 그리고 이게 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얇게 구성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겁지 않으면 벽이 두꺼워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벽이 얇아지는 거죠. 벽이 얇으면 창을 넓게 내도 됩니다. 하중을 덜 받기 때문에 창을 넓게 낼 수 있는 조건과 구조를 갖추는 거죠. 그럼 창이 넓어져서 거기에다가 유리창을 잔뜩 박았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문양을 꾸미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스테인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글라스에다가 스테인을 붙였다 뭐 이런 거죠. 흔적을 남겼다. 그림을 그렸다. 자, 그래서 아까 로마네스코와 확연히 다른 지붕 양식, 벽 양식, 창문 양식, 특히나 스테인글라스. 우리 그 이슬람에서 아라베스크랑 좀 비견되는 것이 이제 스테인글라스죠. 자, 그래서 쾰른 성당의 대표적이다. 대단히 맑은 분위기죠.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찬란한 모습이 좀 느껴지겠죠. 우리나라에는 요 건물이 있죠. 명동성당이 명동성당. 첨탑이 뭐 뾰족합니다. 뭐 아주 뾰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 벽이 얇고 벽이 얇다 보니까 창이 아주 크게 났고 그 창 곁에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천국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고딕 양식, 중세 후기의 양식이다. 그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대학은 그 가르치는 곳이죠. 처음에는 이제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중세 후기, 다시 이제 십자군전쟁 이후에 대학이라는 것이 마련되더라. 그 당시 대학, 이제 인류가 만든 최초 대학이에요. 최초 대학. 그 당시 대학은 교수들이 어디에 있으면 학생들이 그 교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캠퍼스가 있어서 교수와 학생이 모이는 게 아니고 교수가 있는 곳으로 바리바리 짐을 싸고 학생들이 그 교수 곁에서 배웁니다. 교수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 곁에서 조합을 이루어서 학생조합, 교수끼리도 끼리끼리 모여서 역시 교수 조합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인적으로 먼저 대학이 구성된 거죠. 물적으로 캠퍼스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학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대학이 이제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이고 볼로나 대학 이후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형성되는데 그 학문, 그 교수가 음악 교수다. 그럼 음악과 관련된 학생 조합, 그 조합을 당시에 베리타스라고 했어요. 물론 진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교수가 여러 모이죠. 그러면 음악을 하는 베리타스, 법학을 하는 베리타스, 이런 베리타스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니가 뭐예요? 여럿이 하나로 모여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럿이 하나로 모인 베리타스다. 그래서 유니베리타스. 이게 이제 유니버설티의 이제 기원을 이루는 또 말이기도 하죠. 멀리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었어요. 교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휴강을 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서 오늘 수업은 자습입니다. 그러면 야호! 뭐 난리가 나고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안 가르치다 학생조합이 파업합니다. 왜 안 가르치느냐? 내가 지금 이거 배우러 어떻게 왔는데?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도. 애들이 수업 때 늦게 왔다? 늦게 오면 나 안 가르쳐 그러면서 철회시켜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학문의 열정이 초반이기 때문에 강했던 모습이죠. 자, 그런 대학은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탈피한 일종의 학문적인 자유공동체. 뭐 그런 것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죠. 자, 문학은 뭐 기사도 문학이에요.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게 이제 중세였기 때문에 롤랑의 노래나 리벨룽겐의 노래나 아성 유명한 거고 리벨룽겐의 노래는 이제 반지의 제왕의 또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금 배운 그 내용은 중세이고 지역적으로는 서유럽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유럽으로 가볼까요? 중세의 동유럽은 뭘까요? 비잔티움. 그래서 비잔티움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자, 비잔티움에 왔어요. 자, 5번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왜 여기를 비잔티움이라고 할까부터 좀 시작할까요? 게르만이 이동했고 그러니까 뭐 게르만이 이동 전에 로마 제정 말기에 우리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나뉘어진 상태에서 게르만이 이동했고 서로마는 망한 상태고 동로마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로마라고 안 부르고 동로마도 자신을 로마라고 불렀어요.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자신을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역사가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로마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 채택할 적에 비잔티움을 채택한 겁니다. 비잔티움은 뭐냐?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우리 로마 제정 때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정하고 현재 동로마로 천도를 하죠. 동로마 지역으로. 그러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전 이름이 뭐냐? 그게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이었던 곳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와서 천도할 적에 자신의 도시, 나이에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한 것이고, 그러다가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이슬람의 도시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자, 그랬을 적에 가장 원형이 되는 그 공간에 원형이 된 이름, 그 이름을 역사가들이 그냥 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 불렀던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전의 로마와 구분하여서 비잔티움이라 하죠. 그래서 합의된 이름이에요. 합의된. 뭐 어쨌든 그래서 비잔티움 보겠습니다. 비잔티움은 뭐 게르만의 대이동 5세기 이후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은 자, 오전에 배웠어요. 황제 교황주의다. 황제가 꼭 교황이다. 우리 성상 숭배 금지령 때 말했죠. 레오 3세가 성상을 숭배하지 마! 라고 한 그 사람은 황제이기도 했고 교황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파워가 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상업과 동서무역이 활발했다. 요거 좀 상반되죠. 지금 중세, 여기 이제 게르만 이후니까 여기 서유럽은 중세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장원을 중심으로 농업이 진행되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상업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중세는 그야말로 상업이 아니고 농업 사회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상업. 여기 지금 보면 비잔티움이 대체로 지금 보면 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서아시아 쪽으로 좀 뻗었죠. 서아시아가 바로 동서교역 노이고 동서교역의 끝자락에 지금 비잔티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이윤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곳으로 수도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동서교역 노 안에 있었고 그것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바로 비잔티움은 중세 서유럽과 달리 농업이 아니고 상업을 중심으로 동서교역을 중심으로 나아가더라. 거기에 뭐 당연히 메인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폴리스겠죠. 자, 2번 아주 중요한 군주가 하나 나왔어요. 자, 비잔티움을 대표하는 군주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바로 여기 이제 이분이고, 거기 보니 자 6세기라고 하면 게르만이 이동하고 바로 다음 세기가 되죠. 다음 세기. 자,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 서고트가 지배했던 에스파니아 남부, 이탈리아 본토, 북아프리카 등등등. 자, 지금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즉위시에요.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자, 이쪽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 일대를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복한 곳. 자, 바로 저쪽 서고트의 이베리아 반도 하단 부분, 아프리카 영역, 그리고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했죠. 지중해를 거의 싸잡아서 지중해를 예전 그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영역죠. 예전에 프랑크의 카를로스 대제는 저 북쪽을 통원한 지중해 쪽보다는 저 내륙 쪽을 통일했다면 여기는 정말 더 유사하게 우리 로마 제국을 거의 확보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부교재에 보면 요지도가 나와요. 부교재. 자, 요지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지도. 자, 지금 보면 어떤 제국의 영역이라고 하고 6세기를 줬어요. 방금 유스티니아누스 6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국을 딱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딘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 이 지도를 봤을 때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면 로마는 아닐 겁니다. 로마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로마라면 제정 시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두 가지,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비잔티움 제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마 제정 말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끝자락 로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볼까요? 프랑크가 있잖아. 프랑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게르만이 이동했다는 말이죠. 여기 6세기 줬어요. 게르만이 이동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로만 망한 겁니다. 서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가 아니고 바로 비잔티움이라는 말이죠. 비잔티움이라는 말이에요.
자, 6세기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가진 비잔티움의 자, 이 정도 영역 차지한 사람 방금 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전성기 모습이고 6세기라고 했으니 프랑크가 5세기 게르만 이동 이후에 이제 여기 딱 자리 잡은 건 뭐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이고 자, 6세기라고 하면 이쪽 소아시아 쪽은 어떨까라고 보면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직전 아닙니까? 이슬람 직전이 그러면 일부 얘기잖아. 일부 얘기의 끝자락에 페르시아 있죠. 어떤 페르시아? 사상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지도가 참 많은 걸 보여줘요.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영토를 보여주기도 하고 6세기 상황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좀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 이야기할 적에 법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관습법으로 처음에 쓰다가 12표법 성문법으로 바뀌죠. 이 성문법은 로마인들에게만 적용되어서 로마의 시민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시민법. 근데 이제 로마가 영토가 많아서 막 이민족들 막 가지게 됐죠. 이 로마인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을 적용하가 말까 하다가 적용시키죠. 만인에게 적용시켰다? 만민법. 그 만민법이 구성됐었고 유스티니아누스가 다시 이렇게 많은 이민족들을 차지하니까 그 법을 다시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을 사실상 종합한 바로 만민법을 사실상 종합한 사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바로 로마법을 집대성하였다. 자, 세 번째 유스티니아누스 강력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을 지은 사람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것도 본 적이 있었죠. 우리 오스만 투르크에게 망하잖아. 15세기에 메메트 2세에게 망하는데 그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가장 큰 사원인 바로 성소피아 성당을 부수지 않고 이슬람 사원으로 썼었다라는 이야기. 그 지금 오스만 투르크 이후 이슬람의 사원으로 구성된 모습이 밖에 보이는 게 이제 미너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소피아 성당을 지을 적에는 이 미너렛 기둥이 없었겠죠.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이후에 이렇게 마치 이슬람 사원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 방송인데 뭐 제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방송 사고 났어요. 자, 이게 뭐 이슬람 사원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전에 여러 가지 기독교 사원, 정말 성소피아 성당을 유스티니아누스가 처음 지었을 때 그 기독교적 모습을 회벽칠을 했기 때문에 다 원형 복구가 거의 됐다 그랬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소피아 성당이 비잔티움 양식을 가졌다. 그래서 웅장한 돔, 자, 웅장한 돔을 자, 이거죠? 웅장한 돔. 요게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가 아니고 원래 웅장한 돔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자이크. 그러니까 스테인글라스가 아니고 서유럽은 스테인글라스야. 이쪽 비잔티움은 모자이크로 꾸몄다는 거죠. 모자이크로 꾸민 거 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조그맣게 해갖고 다 뜯어서 금박과 은박을 잔뜩 뜯어붙여서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참 아름답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가 내다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스프레이 칠할 수 있는데 회벽 칠해갖고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요 모자이크 비잔티움 양식을 상징하는 요 모자이크가 주인공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요 가운데 있으신 분은 이제 예수님하고 성모예요.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 고개를 숙인 사람이 또 두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두 분의 특징은 뭐냐?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은 뭐냐?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자, 그러니까 두 분은 황제예요. 황제가 지금 성모 마리아 예수님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분은 뭘 들고 있냐? 자, 이게 돔 보이나요? 돔? 이게 바로 돔으로 보여지는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을 예수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황제. 누구겠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겠죠. 바로 이분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자, 요쪽 분 볼까요? 자, 요쪽 분은 성체예요. 성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 이 성소피아 성당의 이 성이란 건 도대체 뭘까?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바로 이곳에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박살낼 적에
바실리카포로 박사, 성체가 엄청 견고하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죠. 그 난공불락을 만든 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기에 수도 정하고 거기에다 엄청난 성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바치는 사람, 이 성체를 바치는 사람은 바로 거기를 조성한 사람이겠죠. 이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여러분,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계사에서, 로마사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에이스 아닙니까, 에이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설어하지 마시고 그 두 분이구나 바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분은 다 로마와 비잔티움의 에이스들이에요. 자, 마지막 볼까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업적을 가지다가 당구장에 보니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이야기예요. 우리 로마 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하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 동서로마로 분열된다라고 하듯이, 분기되듯이 다음 이야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에. 자, 비잔티움은 군광구제와 둔전병제를 사용하면서 국방력 강화, 자영농을 육성했다. 자, 느낌이 가만히 보면 다 글자가 느낌이 있습니다. 군관구제. 군은 여러분 군인이란 뜻이에요. 군은 지역이란 뜻이고 지역을 관리할 적에 군인이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군인이 지역을 관리했다. 여기 군인은 이제 그 지역 관리의 우두머리겠죠. 그래서 군사령관이 지역을 관리했다. 이게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켜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군관구제입니다. 자, 둔전병제도, 둔은 뭐냐면 주둔하다예요. 주둔하다. 거기 머물다, 그런 게 이제 주둔이죠. 머무는데 어디에 머무냐? 땅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땅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민이죠. 농민입니다. 군전은 농민이에요. 농민이 병사였다. 농민이 곧 병사였다. 농민이 곧 군사였다. 바로 병농일치라고 우리가 통상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 있으면 농민은 군인 역할을 했고 그 군인된 농민을 군사령관이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하나의 군사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령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농민들은 언제든지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바로 그러면서 적어도 서아시아에 계속해서 외침이 있었죠. 이러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있었다. 근데 시점이 언제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그러니까 군관구제, 둔전병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아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맞는 거죠. 자, 쇠퇴 보겠습니다. 자, 쇠퇴는 이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제도가 무너지는 그 근거는 대토지의 사유화. 이걸 로마 무너질 때도 많이 말했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붕괴하거나 이런 것들은 힘 있는 놈들이 많이 처먹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토지를 사유화했다. 대토지를 사유화되면 뭐가 되니까 농민이 땅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땅을 빼앗긴 농민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군인이 없는데 군사령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토지가 사유화돼 버리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것이고 위의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대토지가 사유화되면서 둔전병제가 붕괴되는 거죠. 군관구제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황제권도 약화되고 국방력도 약화되고 자영농도 약화되고 국가재정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비잔티움이 아주 쇠퇴 일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쇠퇴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 바로 셀주크가 온 거예요. 셀주크가 11세기 셀주크 기억나세요? 자, 셀주크가 이제 서아시아 3부작의 첫 번째에 나오는 거죠. 중앙아시아의 근거지를 두고 쫙 하고 서아시아를 밀고 들어왔었고 이 당시에 아바스의 수도 바그다드를 장악하면서 아바스를 무너뜨리진 않고 바로 아바스로부터 술탄이라는 정치적 지고를 땡겼었던 바로 그 셀주크 투르크가 머물지 않고 이쪽 소아시아까지 뻗어나갑니다. 소아시아까지 뻗어나가면 누구와 만나요? 비잔티움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비잔티움이 어땠다고? 쇠퇴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자, 그리고 예루살렘도 장악하면서 이 마지막 장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을 박해하고 왜? 여기 있는 이슬람 애들이죠. 이슬람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을 압박하고 요거 바다만 딱 건너면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비잔티움은 상당히 위기 속에 빠졌었고 요 이야기가 이제 십자군 전쟁 시작점이죠. 시작점. 위기에 빠진 비잔티움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쪽 서유럽에다 요청을 하게 되고 서유럽의 로마 교황이 그 외침을 들어주는 거죠.
예전에 성상숭배령 때는 내가 힘이 좀 딸려갖고 어떡하지 했었던 그 로마 교황이 이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싫어 이렇게 하면 좀 쪼잔해 보이잖아. 교황이라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래 것으로서 이제 자신의 신하를 모하듯이 로마 교황이 비잔티움을 구해주면서 이제는 동서교회의 최고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 바로 그게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죠. 자 거기 보면 자 셀주크들의 침입 속에서 비잔티움은 서유럽에 구원을 요청했고 십자군 전쟁이 그 와중에 터졌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십자군 전쟁 사실 해야 되는데 4차 십자군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서 라틴 제국을 건설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시간에 배운 십자군 전쟁 이야기예요. 십자군 전쟁이 1차 때부터 8차까지 약 300여 년 걸쳐서 벌어지는 아주 오랜 전쟁입니다. 사실 1차 때가 가장 강력했고 1차가 파란선이에요. 쭉 보니까 예루살렘. 그 순례자들을 압박했고 기독교의 성지 중에 성지였던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울 정도로 초반에 기세가 사실은 서유럽이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기독교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뺏겨버립니다. 여긴 결국 적진이에요. 결국 뺏겨버리면서 다시 힘이 팽팽하게 유지되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는 소모전. 그러니까 전쟁은 벌어지지만 누군가 이기지 못해서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전비를 써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한 4차 정도 가게 되면 지금 거의 뭐 한 100년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다 썼는데 전쟁은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돈을 빌릴 때를 찾아요.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그러다가 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야 너희 돈 많다면서 돈 좀 꿔줘. 내가 전쟁 이기면 다 갚아줄게. 베네치아 상인도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한몫 챙길 수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쉽게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계속 십자군에게 말하는 거 돈 내놔. 나 떼일 것 같아. 빨리 줘. 근데 뭐 십자군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과 십자군이 무슨 생각하냐? 야,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면 요 비잔티움이 우리 살려달라고 해서 우리 시작한 거잖아. 그럼 걔네도 지금 상황에서 비용에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서 뭐 하나도 안 쓰면 되냐? 그 둘이 야, 그 비용을 비잔티움에서 우리 뺏어가자. 우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베네치아 상인들의 꼬드김을 당하고 십자군자들이 이슬람 쪽으로 안 가고 놀랍게도 자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기독교 세력인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라틴 제국.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다 챙겨갑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 참 이제는 종교 간의 전쟁이 아니고 세속 전쟁이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이제 4차 십자군입니다. 자 거기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4차 십자군은 놀랍게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자신의 지역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는 등 순환이 많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스탄불로 바뀌고 메메트 2세였어요. 사회문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 동네가 비잔티움 보면 본거지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건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꽃피는 곳. 그곳에 수혜를 받았고 특히나 여기를 발판으로 삼았던 헬레니즘 문화. 역시 그리스 문화죠.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저쪽 서유럽하고는 확연하게 또 문화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종교도 오소독스 정교라고 삼았지만 그리스를 따서 그리스 정교라고 하였죠. 그리고 언어도 그리스의 말을 썼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고전들을 보존한 여기는 상당히 그리스를 보존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보존함으로써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잔티움이 15세기에 망해요. 거기 보면 1453이니까 15세기입니다. 이쪽 로마에서도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여기 비잔티움이 15세기에 딱 망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로마 쪽으로. 소위 말하면 도피해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막 그리스 로마를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잊었던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부활시킵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는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전해진 그리스 로마의 고전도 있지만 이 비잔티움에서 전해진 어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좀 받으면서 사실은 꼽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은 아까 말했고요. 비잔티움 양식도 말했습니다. 거기 뭐 떨거지로 있는 거예요. 비잔티움은 아니고 그 근방에 키예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르만이 이제 이쪽 내륙 강가로 들어갈 적에 노브고로드 왕국하고 키예프가 있었는데 키예프는 바로 러시아의 기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가 이제 비잔티움 망하고 나서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문자인 키릴 문자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을 모방한 키예프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단에 보면은 비잔티움과 서유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황제 교황주의와 교황과 황제의 분리, 군가구제 둔전표제와 봉건제와 지방분권.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저쪽은 로마 게르만 문화죠. 이쪽은 그리스어고 저쪽은 라틴어, 이쪽은 그리스 정교고 저쪽은 카톨릭. 자, 상당히 많이 비교되는 지금도 동유럽과 서유럽은 문화 많이 틀려요. 바로 이전부터 뿌리가 깊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서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잘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